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게 채워지지 않고 옆을 볼 자유, 선택의 자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 이게 없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흥 혁신교육 컨퍼런스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혁신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는 왜 배우는가? 우리는 왜 가르치는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뭔가 교실에서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우는 기간에 우리가 뭐를 얻으면 좋을 것인가?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썼습니다. 이거는 덴마크의 10명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도대체 국영수를 포함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면 삶을 위한 수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덴마크의 언론인과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선생님들의 말을 다 종합하면,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바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학생 그러면 어때요? 국어를 잘하나 수학을 잘하나. 근데 그거 이전에, 성적 이전에 인간으로 대접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난 자식은 맨날 예쁜가요? 때때로 미운가요? 자주 밉습니까? 언제 미워요? 언제? 내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내 기대치에 맞지 않을 때. 근데 사실은 부모의 기대치 이전에 그가 오롯이 하나의 인간임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위한 수업을 읽은 한 학생이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의 꿈은 대학교 2학년 중퇴다. 아니, 대학 가는 거를 다 원하는데 왜 나의 꿈이 대학교 2학년 중퇴일까? 자기는 문과 기질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취업 잘 되는 이과에 가라고 그러는데, 어느 대학 어느 과 다 정해졌어. 엄마 아빠의 너무 기대가 강하니까, 그래 들어주자, 일단 대학 갈게. 근데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중퇴할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인생을 못 살고 엄마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 이전에, 내 자식 이전에 인간이다. 이 명제를 일단 기본 명제로 삼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저는 사실 삶을 위한 수업,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는 이렇더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고, 우리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라고 할 것이며, 배우는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힘을 기를 것인가? 크게 4가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이고, 두 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세 번째가 협력의 기쁨, 네 번째가 그래, 인생은 살만하네, 이 마음을 간직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즉, 삶을 위한 수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4가지가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덴마크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 매 학기,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학생들이랑. 근데 진도를 나가지 않고 2주 동안 이 2가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실에 앉아 있는가? 학교는 왜 다녀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수학 시간 어땠습니까?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좋았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아마 힘든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특히 언제가 힘들어요? 어느 날이? 자기 번호가 25번이면 25일이 힘들죠. 25번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죠? 매우 두려워, 긴장돼.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은 도대체 중학교 때까지 내가 배운 수학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는데 왜 더 수학을 배워야 되지? 내 삶을 위한 수학, 이 동기부여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못한 아이는 못한 아이대로 자기 나름의 동기부여를 갖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갖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이 배움이 내 것으로 되려면은 실천과 연관돼야 되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사회선생님입니다. 사회선생님. 사회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실과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배움과 실천이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배움이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교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될 수가 있겠죠.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서 실천할 거리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를 경력으로 치지 않습니다. 공부의 기간으로 치죠. 공부의 기간. 근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배우면서 실천까지 하면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이 사회 경력이 되는 거예요. 사회 경력. 자기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교실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 집 구성원 중에서 나도 역할이 있다, 이런 자기 주인의식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교실에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권력을 분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혼자 막 마이크 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이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마이크도 없고 PPT도 없죠. 4명이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력을 분점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 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각자가. 내 얘기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얘기. 함께 주인이 돼서 이걸 영위해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이 자기 주도적 학습,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한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 딸 얘기, 중학교 다니는 자기 딸 얘기를 처음에 썼더라고요. 이 중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이 됐대. 내 딸이 전교 1등이 됐다. 근데 다음 줄이 뭔지 알아요? 내 딸은 전교 1등이 되면서 시들어져 갔다. 많은 사람이 전교 1등에 대한 기대, 옆을 볼 자유가 없어. 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막 달려야 돼.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게 채워지지 않고 앞을 향했어. 그러다 보니까 옆을 볼 자유, 선택의 자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 이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아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공부가 5km 달리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생도 마라톤이듯이 공부도 마라톤이더라고요. 그죠? 공부도 마라톤이야. 우리 학생들이 수능만 끝나면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실 수능은 전체 마라톤에서 5km밖에 안 되는데, 근데 42km 마라톤은 누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뛰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 뛰는 과정에서 충전이 되는 사람, 뛰는 과정에서 방전이 안 되고 충전이 되는 사람. 이번 기말고사만 끝나면, 이번 수능만 끝나면, 이렇게 되면은 마라톤 뛸 수가 없죠. 제 책을 읽고 최근에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가 찾아왔어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위기래 지금. 왜냐? 서울대에 갈 정도였으면 어때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맨날 전교 1등 했어. 그때는 동기가 확실했어요. 전교 1등의 동기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기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니까. 근데 서울대 왔더니 전교 1등 못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너무 진을 뺐어.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랬더니 동기가 없어졌더니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 자기 주도성을 채워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한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임용도, 그 어려운 임용도 진짜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합격했다. 그러면 나는 행복했어야 했다. 그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임용까지 되고 드디어 선생님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야 했다. 그럼 다음 줄에 나온 것들이 뭐예요? 안 행복하다. 어떤 때는 학교 가는 날 두렵다. 저는 그 독후감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학생들만 학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이게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얼만큼 이거를 내 근육으로 쌓아왔는가.
1등급, 2등급 돼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3등급이 되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 뭐 어때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있었느냐 이거죠.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 책에 10명의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게 영어 선생님. 예,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오늘. 자, 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단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이 용기다. 용기를 제 말로 해석을 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과 영어 회화와 영어 실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제가 이제 23번 덴마크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5번은 독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임병택 시장님도 가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저랑 덴마크에 가려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거기에 영어 회화가 어떤 수준인가 상중하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상이라고 표현해요. 상이라고. 그런데도 되게 긴장되게 7박 9일을 덴마크에서 보내. 근데 어떤 분은 하라고 표기해. 하. 가로하고 뭐라고 쓰냐면 나 진짜로 하. 근데 이분이 진짜 재미있게 덴마크에서 7박 9일을 보내고 심지어 덴마크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무슨 차이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면 어때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영어 회화가 하인 사람이 덴마크 가가지고 통역까지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통역해요? 덴마크 사람 한 사람이랑 한국 사람 대여섯 명이 막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한 한국 사람이 깔깔깔대고 웃어요. 덴마크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웃었냐고 물어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 이걸. 이게 통역이지 않습니까? 이 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성취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면 작은 성취감을 계속 누져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성취감은 이미 공부가 잘하는, 이미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그 10% 안에 드는 아이들 말고도 중간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나름의 성취감을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대1 법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대1 법칙. 하나를 지적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칭찬하자. 이게 작은 성취감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 다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보고서를 작성해 왔을 때 첫 마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작은 성취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학부모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안타까울 때, 자기 자식 키우면서. 우리 자식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쭈삣쭈삣 하면서 참여 안 하려고 그래. 왜 참여 안 해? 그러니까 난 잘 못해, 난 춤 잘 못 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도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춰.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눈에 보이니까 이뻐 보이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엄마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도 괜찮다고 해. 엄마 말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너도 함께 해봐봐, 너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과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거울 보면서 나 이 정도 괜찮아 하면서 막 돌을 닦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해줄 때 이게 가능하겠죠. 덴마크 선생님들이 덴마크 교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웰빙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웰빙의 공동체. 즉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해.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도록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도와주니까. 저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시흥의 학교들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 한 고등학생의 독후감입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인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독후감을 썼어요. 학교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 이걸 가정 안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밤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몇 명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온통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어. 중간인 아이들, 우리는 그냥 깔창이야, 깔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 마음을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게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300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까? 그러려면 교육이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12만 명을 만났고 그 중에 절반 6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각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때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혁신교육 역사가 지금 10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권리, 인권, 학폭에 대한 민감성, 그에 대한 대응 많이 발달됐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독점하던 것을 선생님들이 자율권도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럽니다. 여전히 10대 90의 구도라고. 엄청나게 우리가 교육에 투자했는데 왜 아이들은 여전히 10대 90의 구도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아이들 때문이에요. 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주눅 들어있대. 자신감이 부족하대. 근데 얘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목표가 중학교 들어올 때 전교 10등 안에 드는 거였다. 근데 지금은 전교 30등 밖에 못한다. 전교 30등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주눅 들어있어. 자신감이 부족하다. 10%에 못 들었다. 왜?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볼 때 동메달 전 세계에서 3등 얼마나 잘했어요. 동메달. 근데 왜 우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부산의 한 여고생이 쓴 거죠. 덴마크 학생은 야생 막았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다. 경주마가 누구예요? 옆을 못 볼 수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큰 안타까움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왜? 항상 1등 해야지 칭찬받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딸이 전교 1등을 했다. 바로 그날부터 우리 딸은 시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호기심이 많고 자기 주도성이 강하던 애가 그날부터 시들어지기 시작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다음 줄이 나오죠. 이 친구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저도 자식이 둘이 있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우리 자식이 1등급 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아요. 가급적 그러면 좋겠어. 근데 우리 집 애가 1등급이면 누군가는 2등급이고 3등급이고 9등급까지 다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시흥의 아이들입니다. 시흥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만 밝고 명랑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90%는 주눅들어 산다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손가락 보세요. 예, 제 손가락 길지도 않죠. 손가락 5개죠. 이 5개가 왜 길이가 이렇게 다 다를까요? 다 그냥 1등급 하고 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길이 짧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시흥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도 쓸모있는 인간이다, 이 마음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간직해야지 공부도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다른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대한민국 헌법 10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 얘기로 수렴이 되는데,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덴마크 겁니까? 한국 겁니까? 우리 한국 거예요. 대한민국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분들은 덴마크는 우리랑 다른데 왜 자꾸 덴마크 얘기하냐고. 아닙니다. 덴마크와 대한민국은 너무 똑같습니다.
표방하는 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도 지금 혁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그냥 바꾸면 돼요. 모든 학생을 행복하게 하지 말고 10% 잘 가르쳐서 스카이 보내자, 이렇게 아예 그냥 교문에다 붙여놓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헌법 10조를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직장 사회도 망가집니다.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이 그 업종 중에 리스트 랭킹 중에 만약에 5위라고 쳐봐요. 입사하자마자 재수 준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자기 직장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곳곳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붕 뜨겠죠. 세 번째 힘, 협력의 기쁨입니다. 협력의 기쁨.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협력의 기쁨을 느끼고 살까요? 사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굳이 학교까지 가는 거. 굳이 학교까지 가는 이유가 내가 너랑 합쳐지면 더 큰 내가 된다, 이걸 체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성적으로 줄 세우기 좋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학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고루 개성이 여러 가지인 학생들이 있으니까, 국어 잘하는 학생하고 수학 잘하는 학생하고 힘을 합치면 둘 다 국어의 세계도 갈 수 있고 수학의 세계도 갈 수 있구나, 이걸 체험하기 위한 게 사실은 학교예요. 학교의 필요성. 근데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 도생으로 국영수 다 잘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됩니까? 국어 잘하는 아이가 수학 잘하는 아이랑 둘이 합치면, 둘이 손잡고 가면 두 개의 세계에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국어 잘했습니다. 근데 수학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숫자도 싫어했어요, 별로.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에 달하는 이 직원의 월급을 매월 변동폭까지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매월 25일 날 착착 지급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날까요? 수학 싫어했던 제가 왜 이걸 가능할까요? 우리 회사에 수학 잘하는 부사장과 다른 간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덴마크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고 선말 인생학교를 만들었어요. 계속 언론만 했던 제가 왜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을까요? 교직 경력이 38년이고 그 중에 8년은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정승관 선생님이랑 둘이 손을 잡았더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협력의 기쁨. 사실 이 책도 그런 거잖아요. 이 책의 원본은 영어입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걸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영어로 책을 썼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연 너 영어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회화는 좀 합니다만 단행본을 영어로 쓸 정도의 실력이 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책이 나왔습니까? 영어로? 3년 전에 덴마크의 언론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영어를 잘하지 않느냐, 나는 한국에서 교육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둘이 합작하자. 내가 기획할 테니까, 내가 영화 감독할 테니까 당신이 주인공하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도 쓰고 그래라. 이 둘이 합작한 거예요. 협력의 기쁨. 저는 덴마크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선생님들이 자기 나라 자랑을 하는데, 자기 나라 교육의 첫 번째 자랑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서로 협력하게 잘합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시흥시청에 근무하든 시흥의 한 회사에 근무하든 팀 안에서 협력을 잘합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듣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우리는 학교에서 너 발표했어?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들었어? 듣기 훈련을 10시간 한대요. 말하기 훈련을 1시간 할 때.
예, 즉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뭔가를 모색한다는. 근데 이 선생님들 그러는 거예요. 듣기 훈련을 잘하면 아이들이 다 말하기도 잘하게 된대.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약간 뾰족한 얘기를 해도 내가 약간 우스운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비웃지 않고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윈윈이다. 듣기를 잘하면 말하기도 잘하고. 어쨌든 이 협력의 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배움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 배움은 나눔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협력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배움이다. 여러분, 축구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밤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혼자 발재간으로 아무리 축구 연습을 해도 어때요? 물론 조금 늘긴 하지만 그 기쁨을 그렇게 느낄 수 없어요. 4명이서 5명이서 11명이서 서로 패스를 해가면서 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게 협력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협력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걸 얘기했어요. 고등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토론이 제일 싫어요. 팀플이 제일 싫어요. 어떤 애는 하고요, 어떤 애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협력하긴 해요. 근데 수행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해요. 생기부에 반영 안 되면 우리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실 텐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행평가가 없다면, 만약에 생기부 기록이 없다면, 선생님이,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같이 할까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남이 보니까, 평가하니까, 시험에 반영되는 것이 없이, 스스로 협력의 기쁨을 체험해 본다는 것. 이건 성장기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는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었어요. 덴마크형 인생학교를 한 2016년에 개교를 했던 거죠. 스스로 밥도 해 먹어보고 1년간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삶을 위한 수업을 한번 해보자. 지금 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농사도 이렇게 지어보고.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시험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처음에 입학할 때 정원이 30명인데 3명만 기타를 잘 쳐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13명이 기타를 잘 쳐. 경쟁의 상대가 아니야. 내가 기타 잘 치면 가르쳐주고 싶어. 얘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못 칠 듯한 애도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협력을 했더니 어때요? 나 혼자 기타를 독주하는 게 아니라 13명의 기타를 한번 합주해버려. 그 다음에 기타를 가르쳐줬더니 어때요? 어떤 아이는 벌을 키우더라고요. 벌. 자기 집에서 키우던 벌을 학교로 갖고 왔어요. 벌을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벌을 좋아해가지고. 얘는 다른 애들에게 벌의 세계에 대해서 벌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가르쳐주면서 어때요?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반대항 축구대회 하잖아요. 반대항 축구대회 누가 출전해요? 잘하는 애들만. 그럼 못하는 애들은 평생 축구에 대한 맛을 못 느껴도 되는 겁니까? 이 학교에서는 못하는 아이도 너도 해보자. 왜? 이게 경쟁이 아니니까. 이 책에 그렇게 써있죠.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다. 모든 경쟁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경쟁이 있어요. 나쁜 경쟁이 있어요. 나쁜 경쟁은 뭡니까? 승자만 우쭐하고 패자는 주눅드는 게 나쁜 경쟁이죠. 10%만 나 좋은 대학 갔어 라고 어깨 피고 살고 나머지 90%는 내가 목표한 대학에 못 갔네 라고 주눅들어서 사는, 이게 나쁜 경쟁사회죠. 좋은 경쟁사회는 뭐예요? 함께 경쟁을 하긴 하는데 그 결과 어때요? 나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 친구도 이만큼 성장하고 다 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좋은 경쟁이죠. 혁신 교육이 경쟁을 싹 없애자 이게 아니에요. 좋은 경쟁을 만들어가자. 근데 이 체험을 해봐야지 어때요? 이 체험을 청소년기에 해봐야지, 학생 때 해봐야지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리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된 리더는 어때요? 제대로 된 리더는 여러분 팀장이 저녁 식사에 함께 가자고 할 때 팀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와, 우리 팀장님 같이 갑시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팀장님은 카드만 주고 가시라고 합니까? 속마음으로. 협력을 하면요, 진정한 리더가 나오는데,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잘난 맛에 직원들, 팀원들 쪼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해서 결국은 마음 상하게 하고 식사 자리도 같이 못 가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조금씩 치켜 올려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역량을 높이는 게 이게 진정한 리더겠죠. 이게 협력의 힘이겠고. 그렇지 않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이른바 1등급을 통과한 아이들의 능력 제일주의가 되면은 어때요? 사회가 엄청난 양극화가 됩니다. 양극화가요, 재산만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무너지죠. 행복사회가 절대 될 수 없죠. 왜? 탈락한 사람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덴마크에서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세금을 50% 이상 내. 왜 내냐고. 변호사, 의사, 사장들이 50% 이상 돼. 왜 내? 왜 내냐고. 안 아깝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좋습니다. 그 낸 세금으로 혁신 교육을 하고 행복 교육을 하고 교실이 웰빙의 공동체, 아이들이 들어가기 좋은 웰빙의 공동체가 되면 의사들, 변호사들이 뭔 걱정을 안 해요? 왕따 걱정을 안 하지. 학폭 걱정을 안 해. 즉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했더니 웰빙의 공동체가 돼서 그 이득이 나에게도 온다. 이게 협력의 기쁨이죠. 제가 이 학교 이름을 꿈틀리 인생학교로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나를 미워해, 자학해.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외롭죠.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하자는데 제 강의를 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손들었어요. 아저씨가 내 인생 책임질 겁니까? 아저씨는 왜 나더러 살아있으라고 합니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3년간 죽어있기로 작정했는데 왜 아저씨는 나더러 살아있으라고 합니까? 내가 아저씨 책 읽고 여기저기 사회에 대한 관심 갖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아저씨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밥 벌어도 제대로 못한다. 회사 면접 볼 때 누구를 뽑겠니? 죽어있는 애를 뽑겠니? 살아있는 애를 뽑겠니? 지금의 회사는 최근에 말이죠. 어떤 그 회사 면접 보다가 온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면접에서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모범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해서 학점도 좋고 그러는데 그 면접관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뜻밖의 질문을 하더래. 삐딱하게 살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래. 어떤 막 문제가 많은 데서 살아본 적 있냐고. 너네 학교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래. 근데 엄마 아빠는 늘 나한테 착실하게 공부만 하라고 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에 보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또 이 면접관은 삐딱하게 살아본 적 있냐고 다른 길을 가본 적 있냐고 왜 물어보냐고. 억울하다. 그럴만해요. 학교 다닐 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의 힘을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 이걸 지금 면접관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삐딱하게 간 적 있냐고 다른 길로 간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회사들이 옛날에는 사장과 간부들이 회사가 어디로 갈 줄을 알았어. 비전도 있고 3개년, 5개년 계획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부터 현대자동차, 오마이뉴스 이르기까지 세상이 너무 급변해요.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너무너무 막 급변해. 여러분 막 드론이 이렇게 등장할 줄 몰랐잖아요. 너무 급변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있는 거 착실하게 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제일 이 간부와 사장들이 갈구한 건 뭐예요? 세상이 어찌 바뀌는지 모르겠으니 젊은 피 네가 좀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제시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본 사람이, 자기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프로젝트 한두 번 했는데 실패했다고 주눅 들고 밥도 안 먹고 이런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두 번 실패했어도
실패와 성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우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있네요. 다시 또 해보죠. 이런 아이, 이런 직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막 주눅 들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떡해? 여러분 스카이캐슬 봤죠? 스카이캐슬에 50대 의사가 70대 노모를 붙잡고 막 울잖아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워왔잖아. 난 맨날 그동안 엄마가 하는 대로 시켜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 어떡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 인생은 살만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중3에서 고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성장한다. 접니다. 표정이 웬만하죠. 이런 학생 자기 반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요, 이렇게 표정이 웬만한 학생도 가슴 한쪽에 늘 주눅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늘 주눅, 불안감이 어느 한켠에, 자신 있는 친구도, 심지어 전교 1등도 한켠에 이 주눅과 불안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나 싶더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소극적이면 영원히 소극적일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체육복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그럼 옆반에서 빌려야 되죠. 자신 있게 가서 옆반에서 빌렸습니까? 빌리면서도 좀 미안하고 수줍어하고 막 그랬습니까?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부러웠어요. 적극적인 사람, 끼 있는 친구가. 그리고 슬펐어요. 내 안에 저런 적극성이, 끼 있는 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그때 제가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어른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은 하나의 나무로 치면 어때요? 나무로 치면 나무를 보고 있으면 막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은 첫 번째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가지가 오른쪽으로 뻗었다고 해서 나는 오른쪽 사람, 나는 이과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삶이 변했죠. 관심의 영역도 변했죠. 저는 지금 57세인데 이 지난 1년간의 이 코로나가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줬어요. 첫 번째, 요리를 하겠어요. 요리. 식당에 안 가니까 요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회사에 마당에 있다 보니까 마당에 있는 잔디와 나무와 벌레와 생물을 관찰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인간 중심 교육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잘 살 건가? 근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인간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생명도 함께 살아야 되겠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고 식물학을 공부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7세가 되니까 어때요? 50대 중후반? 몸이 하나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잇몸도 아프지, 뭐도 아프지, 발바닥도 아프지.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그냥 뭐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그냥.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진득하게 나를 보니까 내 몸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해부학 공부하고 있어요. 해부학. 아니 맨날 내가 주말마다 축구해야 되는데 내 발바닥은 왜 아플까? 그냥 의사한테 가면 뭐래요? 그냥 1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그냥 좀 쉬세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진짜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인생은 내내 성장이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려면 어때요?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려면, 야, 중학교 3학년 때 네가 결정된 거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네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네 인생은 내내 성장기야. 이 얘기를 해주려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이걸 먼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어른용 인생학교입니다. 제가 한번 전남 신안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신안 군수님이 어른용 인생학교를 신안에다 만듭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도초도라는 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죠. 시목 해변. 이 해변에 딱 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네. 여기에 그냥 걷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가는 거리에 우리 기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년에만 이렇게 700여 명이 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한 달 코스를 보냈어요. 바닷소리 들어가면서 해변에서 이렇게 요가를 해본다는 거. 그 다음에 고기도 한번 잡아본다는 거. 근데 이 꿈틀린 인생학교와 이 선말 인생학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표방하는 것들이.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괜찮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 가지의 괜찮아.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세 가지의 괜찮아를 내 몸속에 나에게 한번 선물해 보는 거. 이게 나를 위한 복지잖아요. 복지. 우리가 복지를 돈을 지원하는 복지도 있겠지만은 나도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이야. 이 마음을 갖게 해주는 복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이게 교실에서도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시흥에서 쓸모있는 인간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 쓸모있는 인간이야.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제가 덴마크에 가면은요, 제일 막 총총한 사람들. 누구냐면 유치원 자녀를 둔 엄마들, 초등학생 자녀들 엄마들. 근데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씨, 내가 이거를 옛날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애는 너무 이미 커버렸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입니다. 대학생 때도 성장이고 30대도 성장이고 60대 이후에도 성장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갖기 위한 게 이 인생학교죠. 제가 이 인생학교, 두 가지 인생학교를 예를 마지막에 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사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덴마크와 북유럽이 왜 행복한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모색해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신기한 게요, 덴마크에 갔더니, 북유럽에 갔더니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이에요, 정치인 욕을 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근데 덴마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왜 정치인 욕을 덜 하느냐?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시민들, 내가 직접. 즉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헌법 1조잖아요. 내가 주인공. 결국은 우리가 바꿔야 돼. 그래서 정치인 욕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예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동시에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으로 꿈틀거릴 것인가?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언제 우리가 덴마크처럼 행복하게 되냐고. 30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이니까 꿈틀거리는 사람은 지금 된다. 지금. 덴마크가 아무리 행복한 사회도 그 사회가 말이죠,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데 유엔이 조사할 때마다 1, 2를 다투는데 거기에 우울증 환자가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출산율이 0.9 아래로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다고 하고 복잡한 일이 많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오늘 얘기한 그 네 가지의 힘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한 사회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내일이 옵니다. 내일. 근데 그 내일이 언제 와요? 내일은 우리들의 오늘이 누적돼 가지고 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꽃이 안 피냐고. 옛날부터 씨앗 뿌렸는데 왜 꽃이 안 필까? 왜 이렇게 더디게 필까?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과연 건강한 씨앗이었나?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렸을까? 우리가 뿌리는 씨앗 중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한테 왜 대학 가라고 하는가, 이 말 속에도 있다고 봐요. 저는 83년도에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시골에서. 그때 어른들이 나한테 뭐 때문에 대학 가라고 했는가? 우리 집이 가난한데 너라도 대학 가가지고 좀 가난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어떤 어른도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서울은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시골 50가구가 살고 있는 이 시골은 서로 다 알고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은 살만해,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런 정이 있는 공동체,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는 이유는 서울 가서 공부도 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시골의 좋은 점을 서울에 전파하라고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씨앗이었고 그게 한 사회의 철학입니다. 지금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많죠.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우리 어른들, 왜 걔네들한테 대학 가라고 합니까? 왜 걔네들한테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왜 더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니 12년 동안 공부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왜 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상,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3 때 대학에 가서도 표정이 괜찮아, 사회에 나와서는 주말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50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저한테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더 추가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 더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다, 코로나 시대지만 그런 분은 요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목소리도 듣고 싶다, 직접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메일 할 때 전화번호까지 남겨놔도 돼요. 그러면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서로 위축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